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교외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직접 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냥 가끔 가서 잘 하고 있나 들여다보는 정도예요. 덕분에 남는 게 시간이라 이런저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요즘엔 뜨개질을 하며 썰밤에 올라오는 사연 듣는 일에 푹 빠졌어요. 듣다 보면 제 얘기 같은 사연들이 어찌나 많던지. 사실 저도 전 남편 때문에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 참고 살았는데 어리석은 남편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지르고 말았죠. 결국 저도 폭발해 전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고요. 지금은 이혼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어릴 때부터 전 참 팔자가 박복했어요. 사고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2살 터울의 남동생과 둘이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거든요. 남의 집 살이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눈칫밥 먹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밥 한 술 먹을 때도 눈치가 보였고요. 씻을 때도, 잘 때도, 아니 그냥 숨만 쉬어도 눈치가 보였더랬죠.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학교 준비물 때문에 지점토를 사야 했는데요. 숙모한테 차마 준비물 사게 돈 달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갔죠. 어차피 달라고 해봐야 돈 먹는 기계니 어쩌니 하면서 눈총만 잔뜩 받았을 테니까요. 숙모의 단골 잔소리였죠.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가 봐요.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왜 자꾸 준비물을 안 챙겨와 면학 분위기를 흐리냐며 잔뜩 화를 내셨죠. 그날 벌로 하루 종일 선체로 수업을 받았는데요.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이 나던지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제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네요. 동생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라지만 저희 땐 여자들이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는 게 흔할 때였죠. 봉제 공장에 취업해 먹고 자는 시간 빼곤 하루 종일 미싱만 돌렸던 것 같아요. 손이고 허리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참 뿌듯했네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동생 겨울 잠바부터 사줬어요. 그동안 저희 남매는 사촌들에게 물려받은 다 낡고 해진 옷만 입을 수 있었거든요. 부끄러움은 둘째치고 겨울엔 살을 에이는 추위에 견딜 수가 없었죠. 동생이 예쁜 겨울 잠바를 입고 처음 한 말이 "누나 신기해. 이 옷 입으니까 하나도 안 춥다?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이렇게 따뜻하게 겨울을 살았구나." 였어요. 그때 동생은 겨우 15이었어요. 그 천진하고 해맑은 말이 왜 그리도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 뒤로 이를 악물고 더 죽어라 일했어요. 공장의 잔업이란 잔업은 제가 다 도맡아 해서 공장장이 좀 쉬엄쉬엄 일하라며 걱정할 정도였죠.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그러다 몸 망가진다며 저를 염려했고요. 하지만 그때 제게는 오로지 동생과 저 둘이 함께 안락하게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네요. 그렇게 치열하게 산 덕분일까요? 일한 지 1년 만에 저는 동생과 숙부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단칸방을 얻어 둘이 살기 시작했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남매에겐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숨 쉬고 잘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공장을 그만두고 당시 시내에서 제일 큰 미용실에 시다로 들어갔어요. 미용사들의 온갖 텃세와 구박 속에서 참 힘들었네요. 기술을 배우긴커녕 하루 종일 손님들 머리만 감기고 수건만 빨며 살았죠. 이때 손목이 망가져서 만성 건초염도 생겨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고 버텼어요. 나중엔 그 못된 원장도 끈기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며 조금씩 기술을 알려주기 시작하더군요. 커트부터 시작해 염색, 파마 등 어려운 기술을 하나씩 익혀갔네요. 마침내 정식 미용사가 된 거였죠. 그쯤엔 늘 황량한 겨울 같던 제 인생에도 꽃이 피었어요. 사랑이 찾아온 거였죠. 상대는 미용실 단골로 오던 남자 손님이었는데요. 저보다 무려 7살이나 많았고 얼굴도 몸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저만하면 말 다 했죠 뭐. 그래도 직업이 교사라 그런지 참 사람이 교양 있고 상냥했어요. 약품으로 거칠어진 제 손을 보며 아프지 않냐고 묻더니만 그 다음에 왔을 때 비싸 보이는 미제 크림을 은근슬쩍 내밀더군요. 생각나서 하나 샀는데 손 아플 때마다 바르라면서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데 귓볼이 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제 얼굴에도 열이 확 오르더군요. 누군가 제게 호감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잘해준 것도요. 갓 태어난 아기 오리가 어미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저도 제게 사랑을 알려준 그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죠. 만난 지 2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저를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처음으로 시댁으로 인사를 갔죠. 당연히 남자친구네 집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몰랐는데 이 남자친구네 집안이 그 지역에서 꽤나 알아주는 알부잣집이더군요. 예비 시아버지가 작게 물류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생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교양 있는 사모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앞에 있던 찻잔을 집어 던졌죠. 그리고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을 노리냐며 악을 썼죠. 너 이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내가 너 같은 천한 게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꼴 볼 것 같아? 어디 임신으로 내 아들 발목 잡으려고? 당장 병원 가자. 애 치우게 병원으로 가. 아이 여보, 진정 좀 해. 아무리 그래도 생긴 애를 어떻게 지워? 맞아요 엄마. 내 나이도 벌써 30이에요. 이제 더는 주말마다 맞선 보러 다니는 걸로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여자 가진 건 없어도 참하고 착한 여자예요. 뱃속에 이미 제 애도 들어섰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제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제발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사랑한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생겼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했죠. 이상하게 그 말에 가슴이 가시가 박힌 것처럼 쿡쿡 쑤시더군요. 뭔가 제가 남자친구의 짐덩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의 설득에 결국 시어머니는 얼마 못 가 백기를 들었어요. 저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식을 올렸고요. 시어머니가 합가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죠. 혼자 남겨진 남동생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쯤에 남동생은 벌써 대학생이었지만 그래도 제 눈엔 마냥 어린아이처럼 보였거든요. 남편 몰래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을 전부 남동생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이걸로 취업할 때까지 월세도 내고 학비도 하라고 했죠. 남동생은 그래도 자기도 다 컸다고 거절하더군요. 됐어 누나. 이건 뒀다가 나중에 누나 필요할 때 써. 누나 이제 형부가 있는데 따로 돈 쓸 곳이 뭐가 있겠어. 괜히 아르바이트 한답시고 공부 소홀히 하지 말고 이걸로 학비하고 생활비하고 해. 알았지? 괜찮다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누나랑 잘 살아. 응?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하나뿐인 내 동생인데. 누나가 미안해 영재야. 이렇게 널 두고 갑자기 시집 가게 돼서. 미안하긴. 그동안 나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게 누군데. 누나는 나한테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존재야. 나중에 내가 취업하면 꼭 다 갚을게. 그래. 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면 꼭 갚아. 그때까진 이 돈으로 살고. 알았지? 전 받지 않으려 하는 동생에게 억지로 돈을 안겨줬어요. 애써 눈물을 꾹 참는 동생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록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됐지만 그래도 자주 들여다보며 챙겨줘야겠다 결심했죠. 그땐 시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시집살이는 제 예상보다 더 고됐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배에 몸도 잘 못 가누는 며느리에게 모든 집안일을 일임하셨어요. 말이 일임이지 하녀처럼 부려먹은 거였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렸어요. 그 뒤에 산처럼 쌓인 설거지와 빨래,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바로 시어머니 점심상과 가족들의 저녁상을 차려야 했죠. 그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원망스러웠나 몰라요. 시어머니는 도와주긴커녕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 보라는 듯이 마구 막말을 쏟아부으셨죠. 예, 넌 어쩜 이렇게 살림 솜씨가 늘지가 않니? 이게 밥이야 죽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다시 할게요.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됐으니까 얼른 부엌 정리나 마저 해. 그리고 넌 점심 먹을 자격도 없으니까 굶어라. 마당 나가서 아까 내가 시킨 창고 청소나 해. 알았어? 네, 그렇게 할게요. 에이, 보기만 해도 우라가 치미니 원. 이래서 애미애비 없는 근본도 모르는 기집애는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모진 괴롭힘을 다 알면서도 방관했어요. 아이가 생겨 결혼하는 것으로 자기는 책임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다 제가 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오히려 왜 시어머니 앞에서 여우처럼 눈치 있게 행동하지 못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냐며 재탄만 했네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그 집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 천지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뱃속의 아가도 그런 제 심정을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제 곁을 떠나버렸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땡볕에서 마당에 고추를 말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리 아래로 뭔가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지더군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배를 끌어안고 다급하게 집안에 있던 시어머니를 불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외면하지 않고 구급차를 불러줬고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뱃속의 아이는 유산된 후였어요. 못난 저 때문에 아이가 떠나버린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은 도대체 몸간수를 어떻게 쓰면 애가 떨어져? 이미 친척들이며 동료 교사들이며 당신 임신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면서 화를 냈죠. 몸은 괜찮냐? 애는 또 가지면 된다. 이빨린 형식적인 위로조차 하지 않았네요. 그저 교사로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 그것만 염려했죠. 그건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는 혀를 찢찢하며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노려보기만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앞길을 또 망치려 든다며 난리를 치셨죠. 너 이년 아주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출신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 널 왜 허락했는데? 뱃속에 우리 한시감은 핏줄이 있다는 거 하나로 이 집에 들어온 주제 애를 유산해? 이 팔푼이 같은 년?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제 뺨이며 어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아직 몸이 더 낫기 전이었던지라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프더군요. 손을 들고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네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자식 잃은 어미에게 그보다 더 큰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그 모습을 하필이면 제 걱정에 시댁으로 찾아온 동생이 보고 말았어요. 누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동생이 현관 앞에서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놀란 시어머니가 황급히 손을 걷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누나, 괜찮아? 대체 이게 무슨... 동생은 후다닥 달려와 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를 때리고 있던 시어머니와 그걸 방관하던 시아버지, 남편을 차례로 노려봤죠.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동안도 이렇게 때린 거예요? 말해봐요. 그동안도 이렇게 때리고 살았냐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 누나의 그 동생이구나. 어디 어른 앞에서 함부로 목소리를 높여? 여자는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걸 몰라? 며느리가 버릇없어서 시애미가 단돌이 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단돌이요? 우리 누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단돌이를 하는데요? 그쪽이 무슨 자격으로요? 이 몸 좀 보세요. 이 집으로 시집 온 뒤로 살이 쪽쪽 빠져서 이제 뼈밖에 안 남은 거 보라고요. 이런 사람을 때릴 데가 어딨다고. 가자 누나. 이런 집구석은 버리고 나랑 같이 가자. 얼른 일어나. 그때라도 동생 손을 잡고 나갔어야 하는데 바보 같은 제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도 동생에겐 제가 하나뿐인 누나고 또 부모나 다름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늘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척 했거든요. 어른인 양 공부 열심히 하라며 잔소리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동생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짐승처럼 맞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너무나 치욕스러웠어요. 그래서 동생이 내미는 손을 모른 척 외면했죠. 연락도 없이 왔어. 얼른 돌아가. 제 차가운 말에 동생이 입을 떡 벌렸어요.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꼴을 당하고도 매형이랑 계속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건 누나가 알아서 할 일이야. 신경 쓰지 말고 그만 집에 돌아가. 누나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제 말에 남동생은 상처받은 것처럼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몸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맘 같아선 당장 달려나가 끌어안고 싶었는데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동생 앞에선 늘 강한 모습만 보이고 싶던 누나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이었죠. 그 뒤로 동생은 제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혼자 속을 끓이다 용기를 내 찾아갔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동생은 차디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네요. 매형,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이혼할 거 아니면 나 찾아오지 마. 알겠어? 영재야, 누나가 뭐가 부족해서 그 집에서 그딴 취급을 받는 거야? 뭐가 부족해서? 이혼해. 이혼할 거지? 응? 그래, 알겠어. 생각해 볼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혼이란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내하던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겁이 났죠.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저를 쓸모없는 모질이 취급했던 게 뇌리에 깊이 각인된 걸까요? 결혼하면서 경력도 끊기고 애까지 잃은 저를 세상이 다시 받아줄까 두려웠네요. 동생은 생각해본다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럼 이혼하고 다시 찾아와. 그때까진 누나 만날 생각 없으니까. 하면서 저를 차갑게 쫓아냈네요. 집에 돌아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죠. 속으로는 내심 남편이 잡아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코웃음을 치더군요. 참나, 이혼? 니까짓 게 나랑 헤어지면 화려한 싱글처럼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정신 차려, 김영순.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갑게 저를 비웃는 남편에게선 이미 저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혼해. 어차피 당신 날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 야, 너 내 직업이 뭔 줄 잊었어? 선생이라고, 선생!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알아?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녀? 지금 고작 그것 때문에 나랑 이혼 못하겠다는 거야? 고작 그거라니.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혼할 때도 빈손으로 온 주제. 넌 왜 이렇게 돈을 우습게 하냐? 아주 집에서 편하게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만 하니까 돈이 우습지? 잔말 말고 올해 안에 다시 임신이나 해. 나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아들 낳아서 대 이어야 하니까. 알겠어? 남편은 그저 저를 도구로만 여겼어요. 아이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줄 도구.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줄 도구.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는 절대 취급해주진 않았죠. 이미 남편에게 오랜 시간 학대당해온 저는 그런 남편을 거스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 남편은 제 삶의 절대자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갈라서지 못했고요. 어쩔 수 없이 동생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차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동생도 나중엔 마음이 상했는지 더는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게 동생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든 얼굴을 봤을 텐데, 찾아가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속삭여줬을 텐데, 평소처럼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집안 여기저기를 한여처럼 종종대며 치우고 있을 때였어요. 집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받으니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치고 지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간호사의 입에서 제 동생 이름이 튀어나오더군요. 트럭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하다 그만 자기가 대신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누굴 닮았는지 참 바보같이 착한 아이였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의료진이 내미는 수술 동의서인가 뭔가에 사인을 하니 동생은 바로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죠. 뇌를 크게 다쳤다대요.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내 동생을 살려만 달라고 빌었죠.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상처 부위가 너무 커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장장 10시간 넘는 대수술이었어요. 피말리는 심정으로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시부모님은 와보지도 않으셨고요. 잠깐 옆을 지키던 남편도 이내 출근을 핑계로 집으로 가버렸네요. 야속하게 느껴질 새도 없었어요. 그저 머릿속엔 동생의 걱정만 가득했으니까요. 먼저 하늘로 가신 부모님이 동생을 너무 그리워했던 걸까요? 아니면 동생이 못난 누나가 더는 보기 싫었던 걸까요? 야속하게도 동생은 수술 도중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동생의 나이가 고작 25이었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미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청춘을 그렇게 데려가 버리셨으니까요.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다 정신을 잃기도 했고요. 나도 따라 죽겠다며 난리를 피우기도 했죠.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저를 챙기고 대신 상주 역할도 해줘 무사히 동생을 보낼 수 있었네요. 그게 뭐라고. 그간 원망스럽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동생도 없으니 남편만이 제 하나뿐인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어 더 애틋하기도 했고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남편이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말이죠. 사건의 발달은 동생이 죽은 뒤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어요. 보험사였는데요. 알고 보니 동생이 저 모르게 들어뒀던 생명보험이 있더군요. 마치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던 것처럼 취업하자마자 거액의 보험을 2개나 들어뒀더라고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령하고 나니 그 액수만 무려 3억 원에 달했죠. 하지만 생때 같은 동생을 잃고 그런 큰 돈을 받아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 남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차마 그 돈엔 손을 댈 수가 없더군요. 동생의 목숨값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둔 채 손도 대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선 그게 답답했던가 봐요.
그쯤 저희 시아버지가 하고 있던 사업이 원자재 수입에 문제가 좀 생겨서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제게 그 돈을 시아버지 사업하는데 좀 보태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아빠 말로는 당장 위험한 상황만 넘기면 바로 갚을 거래. 그러니까 잠깐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자도 톡톡히 쳐준다니까 당신한테도 나쁜 얘기는 아닐 거야.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어딨냐? 며느리 돈 빌려가서 이자까지 챙겨준다니. 사실 당신 시집 올 때 해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아빠 입장에선 이제 당신 돈 생겼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감사하게 여기라고.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동생 목숨값을 내놓으라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더는 허튼 소리 마. 난 이 돈 손댈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욕심 부리지 말고 포기해. 이게 어떤 돈인데? 시부모님이 평소 저와 동생에게 애틋했던 분들이라면 모를까 온갖 모욕과 수모를 준 분들이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동생의 목숨값을 그런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겠어요? 하지만 거절해도 남편은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한 식구끼리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부모님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난 또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진짜 내가 면목이 없다. 면목이! 그분들도 양심이 있다면 나한테 뭐라고 못하실 거야. 언제 우리 영재 안부라도 한번 물어봐 준 적 있어? 영재 만났을 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준 적 있냐고? 네 동생은 왜 여자를 못 만나냐는 등, 살 좀 빼라는 등 다들 이게 흉이나 보기 바빴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시아버지 힘드신데 돈을 못 내놓는다는 게 말이 돼? 응, 말이 돼. 난 이 돈 절대 못 내놔.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해. 늘 고분고분하던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살살 꿰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애원도 해보고 별의별 수를 다 쓰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러자 남편도 끝낸 포기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더는 돈 달란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시아버지 회사 일은 잘 해결됐냐고 물으니 무슨 상관이냐고, 돈도 안 빌려줘 놓고 뭐가 궁금하냐고 쏘아붙이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더는 묻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에 저는 동생을 무력하게 떠나보낸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하긴커녕 같이 기운 빠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만 냈어요. 자기가 퇴근했을 때 집이 조금이라도 어질러져 있거나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불같이 성질을 냈죠. 물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데도 몸은 쉬지를 못했는데요. 때마침 부부 동반으로 1박 2일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지 뭐예요. 웬일로 남편도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남아있는 친구도 몇 없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꼭 집에서 혼자 자작하는 양반이었는데 밖에서 먹고 온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없겠다 일찌감치 집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가 푹 잤네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눈을 떴을 땐 어느덧 주변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어요. 몇 시인가 하고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더군요.
남편이 들어온 건가 싶어 나가보려는데 밖에선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혹시 도둑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가 슬그머니 문고리를 돌렸죠. 좁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다행히 남편이었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바닥에 엉망으로 널브러져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얼른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 올렸어요. 뭔가 했더니 남동생 사진이더군요. 제가 아까 거실에서 들여다보다 흘린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더니만 이내 혼잣말을 시작했어요. 처남, 비록 처남은 날 안 좋아했지만 난 그렇게까지 처남이 싫지는 않았어. 젊은 사람이 밑바닥 인생만 전전하다 떠나버린 게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남편의 말에 화를 내야 하나 고마워해야 하나 기막혀 하던 순간이었어요. 뒤를 이어 튀어나온 남편의 말이 저를 충격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리고 처남, 고맙다. 처남 덕분에 우리 아빠비 다 갚아줬어. 내가 이 은혜는 나중에 저승에 가서 다 갚을게.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누나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빚 다 갚은 거 아닌가? 솔직히 그 여자 나에 비해 딸리는 게 너무 많잖아. 학력도 집안도 머리도. 처남은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알아?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도대체 저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더군요. 문을 다시 닫고 설마 하는 심정으로 옷장을 뒤졌네요. 동생 사망보험금이 든 통장을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무리 뒤져봐도 통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손이 덜덜 떨리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군요. 그 사이 술주정을 하던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침대로 가려다 옷장 앞에 허망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당신 아직 안 잤어? 거기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귀신인 줄 알고 놀랐잖아. 전 남편의 불평을 무시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 통장, 당신이 가져갔어? 제 질문에 남편은 어깨를 흠칫 떨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통장을 왜 가져가? 그럼 방금 밖에서 한 말은 뭔데? 우리 영재 사진 보면서 고맙다고, 덕분에 아버님 빚 갚아줬다는 등 말하는 거 다 들었어. 제 말에 남편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끝까지 잡아떼던 것도 잠시. 이내 제 끈질긴 추궁에 마침내 범죄 사실을 시인했죠. 그래! 내가 당신 통장 가져갔다. 왜? 그게 잘못이야? 그게 잘못이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뭐 그 통장에 있던 돈으로 허튼 짓 했어? 우리 아빠 회사 앞으로 쌓인 빚 갚은 거 아니야.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아빠 회사 그대로 도산하는 거였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 아빠 회사지 우리 아빠 회사야?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저는 오열하며 외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대거리를 하더군요. 당신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온 것도 눈 감아 줬잖아. 그 돈 이제 갚은 거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돈 돌려줘. 돌려달라고.
이미 써버린 돈을 어떻게 돌려줘?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니, 고소할 거야. 당신 절도죄로 고소할 거라고! 참나,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남편이 부인 돈 좀 가져다 썼기로 써니 그게 무슨 절도야? 그동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 부양했는데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봐. 고소는 뭐 될 줄 알아? 이래서 무식한 여편네랑은 상종을 말아야 하는데. 남편은 혀를 쯧쯧하며 저를 무시했어요. 날이 밝자마자 그런 남편을 모르쇠 하고 시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네요. 짧은 상담 끝에 돌아온 대답은 암울했어요. 가족 간의 절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집안 싸움에 법원이 끼어들진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고소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처벌받은 확률은 낮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좌절했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여러 변호사를 만나고 다녔고요. 그중 경제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분을 만나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남편의 경우 제 통장을 훔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가 아닌 은행으로 놓는다면 충분히 실형을 살게 할 수 있다더군요. 그 말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겨 남편을 고소했죠. 하지만 남편은 반성하긴커녕 뻔뻔하게 굴었어요.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남편을 고소할 수 있냐면서 난리를 쳤죠. 시부모님도 저를 남편 앞길 망치려고 작정한 여자라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부었네요. 특히 시어머니는 또다시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죠. 안 그래도 이혼을 결심했던 차였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바로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그 집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냥 곱게 헤어지자니 좀 억울하더라고요. 당장 남편이 제 돈을 훔쳐간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말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동생에 대한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라 여겼네요. 그래서 몰래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싶었는데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상대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바로 자기 반 학생이었지 뭐예요. 정말 제대로 미친놈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따로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나이든 남자 만나지 말고 또래 친구 만나라고 말이죠. 다행히 똑똑한 친구라 그런지 제 말에 수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 남편이 그 학생에게 좀 강압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그 학생 부모와 학교에 알렸고요. 그 인간은 결국 그 일로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사립학교라서 더 그런 문제에 엄격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뒤늦게 신고자가 저라는 걸 알아챈 모양이더라고요. 당시 전 처녀 시절 일을 배우던 미용실 원장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술을 잔뜩 먹고 찾아와선 행패를 부리대요. 네가 내 인생 아주 망치려고 작정했지? 어? 이 망할 여편네. 남편을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서 직장까지 잘리게?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그런 남편이 무서워서 피하기 급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갈라서고 난 후라서일까요?
아니면 죽은 동생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든든했기 때문일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꼿꼿하게 목에 힘을 주고 남편을 노려보며 대거리할 수 있었네요. 그러게, 누가 쓰레기같이 살래? 옛날에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 있어. 두고 봐. 내가 당신이 저지른 죄값 다 치르게 만들 거니까. 뭐가 어째? 네가 뭔데 나한테 죄값을 치르게 아니 많이 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던 기생충 주제. 뭐? 기생충? 입이 멀쩡하게 달려있으면 말도 똑바로 해. 내가 언제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어? 뭐? 니? 너 지금 니라고 했냐? 그래. 넌 니라고 해도 되고 난 안 돼? 똑같이 취급해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난 네가 벌어오는 돈 꽁으로 먹고 산 적 없어. 네 그 잘난 집안에서 노예 취급받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으니까. 그런데도 넌 날 인간 취급도 안 했지? 너희 부모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꾹 참았어. 어쨌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영재 목숨값을 훔쳐가? 또 그 소리야? 우리 아빠 회사가 뭐 남의 회사야? 어차피 아빠 죽으면 회사 처분하고 그 돈 내가 먹을 텐데. 그러니 당연히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당신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왜 몰라? 그럼 네 돈을 써서 살릴 것이지. 왜 내 돈을 쓰는데? 왜 우리 영재 목숨값을 갖다 쓰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주식 투자 잘못하는 바람에 다 날린 거 알면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당신이 멍청하게 끝까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해 못하는 모양인데 죽은 처남은 안 그랬을 거야. 그래도 대학 공부까지 했으니까 내가 계속 설득했으면 아마 수긍했을 거라고. 아무렴 우리 아빠 회사 망하면 자기 누나도 같이 망하는 건데. 남편의 마지막 말이 기어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쥐가 뭘 안다고 제 동생을 함부로 입에 올리나요? 네가 어떻게 내 동생을 입에 올려? 뭐? 영재는 계속 설득했으면 수긍했을 거라고?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나쁜 놈아? 저는 악을 쓰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연달아 뺨을 때렸죠.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마누라가 설마 자기에게 덤빌 줄은 몰랐던 걸까요? 남편은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고 계속 맞기만 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키도 엇비슷했고요. 체격면에선 밀리지만 그래도 제가 통뼈에 악력도 제법 있었거든요. 왕년에 그 힘들다는 공장일과 미용사 일도 버텼던 몸이니까요. 아마 남편이 맘먹고 덤볐어도 그렇게 승산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 미쳤어? 아프니까 비켜! 비키라고! 계속 얻어먹기만 하던 남편은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 꼴이 참 보잘것없고 한심하더군요. 남편의 뺨이 잔뜩 부어오를 때쯤 저는 씩씩대며 물러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두고 봐. 내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나 학교 잘리게 만든 것만으론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 내가 너 반드시 감옥 보낼 테니까 두고 보라고. 남편은 정말로 겁이 났던가 봐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붙잡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예정대로 고소하겠다고 했죠. 돈이 얼마가 들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미용실 원장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 만큼 빚을 내서라도 남편에게 콩밥을 먹이겠다는 마음뿐이었네요. 처음엔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뻗대던 남편이 나중엔 제게 사정사정하더군요. 알고 보니 잘린 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 하는데 전처와 법적 다툼 중이라는 게 문제가 됐나 봐요. 안 그래도 학생과 그런 무리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런 소송 문제까지. 미치지 않고서야 받아주는 학교가 있을 리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똥줄이 탔는지 또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물론 그 사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었지만요. 남편은 언제 그렇게 위풍당당했냐는 양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주라. 이대로라면 나 다시는 교편 못 잡아. 그래? 잘됐네. 그게 내가 바라던 바니까. 너 같은 인간이 어디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진짜 이럴 거야? 그 돈 갚으면 되잖아. 돌려주겠다고. 다 돌려줄 테니까 제발 고소는 없었던 일로 해주라. 그 돈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내 동생 목숨값 훔쳐간 죄도 달게 받아야지.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여보, 진짜 왜 이래? 나 그래도 당신 남편이었잖아. 당신이 사랑했던 한상철이. 전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던 남편을 야멸차게 밀어냈어요. 이 더러운 손 치워! 사랑, 내가 미쳤었지. 한때 너 같은 놈한테 내 몸과 마음을 줬었다니.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진작 되돌렸을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전 남편을 향해 마구 악을 썼어요. 그래도 남편은 떠나긴커녕 뻔뻔하게 제게 매달렸고요. 결국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일이 해결됐죠. 그 뒤로 법정에서 만난 남편은 역시나 뉘우치긴커녕 자기 죄를 덮기 급급했어요. 가족 간의 절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뻔뻔하게 항변하더군요. 그 지난 법적 다툼을 모두 여기 옮기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모두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 덕분이었죠. 법원에선 남편이 제게 훔쳐간 현금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이체까지 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가족이었던지라 피해자가 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은행을 피해자로 놓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군요. 결국 전 남편은 컴퓨터 이용 사기,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을 확정받고 끌려가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울며불며 붙잡으려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이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하도 저를 괴롭혀서 집도 이사 갔고요. 몇 년간 두문불출하다 시부모님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미용실을 차렸어요. 어렵게 돌려받은 동생의 목숨값을 가급적이면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가 없었네요. 동생이 살아생전에 제게 나중에 꼭 취업하면 돈 많이 벌어서 누나 미용실 차려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자기 위안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혈혈단신이 돼 미용실을 운영하는 제가 하늘이 보기에도 퍽 가여웠던 걸까요? 미용실은 날이 갈수록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잃었고요. 저는 5년도 안 돼
동생이 제게 준 보험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너무 힘들어 가게를 정리했고요. 교외로 내려와 펜션 몇 개를 차려 살고 있네요. 시간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 반면 전 남편은 아직도 밑바닥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어요. 출소 후 범죄 이력 때문에 다신 교편을 잡지 못했고요. 지금은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의 길을 걷고 있다 하대요. 전 시아버지 회사는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려다 결국 폭삭 망해버렸어요. 사업에 대한 감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았으니 당연한 결과죠. 빚만 5억이 넘게 생겨 결국 사채까지 쓴 모양인데요. 지금 시아버지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피 생활 중이고요. 시어머니는 이자라도 갚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네요.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던 만큼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잖아요.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냥 잘 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일적인 성공은 둘째치고 한동안 전 남편이 준 상처, 그리고 떠나간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약이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는 지더라고요. 몇 년간은 저를 돌보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는데 그 이듬해부턴 조금씩 건강도 챙기고요. 또 그 이듬해엔 지인들도 다시 만나며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갔죠. 평생 재혼은 못할 줄 알았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 새 가정도 꾸렸답니다.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고요. 전 남편과 달리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본인은 총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죠.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슬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벌써 20년 넘게 잘 살고 있네요. 요즘은 딸과 둘이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남편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딸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 시간 활용이 자유롭거든요. 남편도 몇 년 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땐 아들까지 넷이서 해외로 길게 1년살이라도 다녀올까 해요. 문득 동생이 함께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동생 생일인데 찾아가서 꽃이라도 놓고 와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